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해서 11단원에 대한 공부를 마쳤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11단원에서 배웠던 것들 중에 중요하게 공부했던 것들을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11단원도 내용이 조금 많았던 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었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11단원에서는 미국의 뱅킹 시스템, 뱅킹 인더스트리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 11.1 부분에서는 어떤 미국 뱅킹 인더스트리의 정말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은행은 뭐 1782년에 생겼고, 이제 초기에 중앙은행이 있을 필요가 있냐, 뭐 그런 논란이 있었어서 처음에 또 이 중앙은행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중앙은행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제 1900년이 지나서야 지금의 페드가 생긴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뱅킹 인더스트리가 듀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것은 별거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그 은행을 할 수 있다는 인가를 주정부에서 받은 은행들이 있다. 이런 은행들이 스테이트 뱅크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연방정부에서 요 차터를 받은 은행들은 내셔널 뱅크라고 한다. 그래서 요런 은행들, 요 두 가지 타입의 은행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페드의 경우 1913년에 설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설립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 페드의 경우 모든 내셔널 뱅크는 모두 다요 페드의 멤버 은행으로서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스테이트 뱅크의 경우에는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또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요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보험 제도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페드의 멤버 은행은 요 FDIC 예금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이 예금보험에 평소에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거고, 페드의 멤버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떤 뱅킹 인더스트리의 법 중에 하나로 요 1933년에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연도랑 법 같은 거를 애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기억을 하시라고 해두면 좋겠다고 두 개인가 세 개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 하나가 요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이미 했는데 커머셜 뱅크와 어떤 그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투자은행 사업 부문을 서로 같이 못하게 아예 분리를 시킨 것이 이 글래스 스티걸 액트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1999년에 가서 이 법이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 11단원의 뒷부분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즉, 요 피겨 1번을 통해서 중요하게 뭔가 있었던 이슈들을 여기 지금 연표, 수직선을 통해서 그려놓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913년, 그 다음에 1933년 뭐 요런 거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11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Multiple Regulatory Agency라고 하는 것은 뭐 누가 뭐 어떤 거를 감독하고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였나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게 벤 다이어그램에 약간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그래서
요런 데에 있는 금융기관은 이제 여기에서도 감독을 받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감독을 받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OC 그 미 재무부 산하의 OCC라는 어떤 부서는 뭐 요런 것들을 감독을 하고 페더럴 리저브나 스테이트 뱅킹 어서리티는 뭐 요런 것들을 감독을 하더라. 그다음에 페드는 요런 것들을 감독을 하더라. 뭐 FDIC는 요런 것들, 그다음에 주의 뱅킹 인더스트리는 요런 것들을 감독을 하더라. 근데 이거를 과연 다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뭐 조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 페드가 뭐를 하는지, 페드가 뭐,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 어떤 애들을 감독을 하는지, 그리고 미 재무부,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 같은 데서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뭐, 그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네, 중요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11.2 부분이, 어, 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어려서 중요한 건 아니었죠. 공부를 하면서도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섀도우 뱅킹, 그리고 바로 뒤에서 나왔던 시크릿타이제이션이라는 것이 2007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어떤 그 기폭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었으나 제가 수업 시간에 섀도우 뱅킹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을 섀도우 뱅킹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정말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기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조금 정확한 표현을 보면, 은행은 아닌데, 시큐리티 마켓을 통해서 어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금융기관이 요 섀도우 뱅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섀도우 뱅킹 시스템은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과 우리가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의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과목에서는 지금 이번 학기에 다룰 수 있을지 확실하진 않은데 선물, 뭐 옵션, 스왑, 뭐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을 이용한 거래들, 뭐 해지를 하기 위한 거래들이 다 요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에서 나온 거고, 이제 그런 것도 다 요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부분에서 디맨드 컨디션에서의 리스판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요 디맨드 컨디션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어, 이게 은행의 경우에는, 특히 은행의 경우에는 뭐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자율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는 여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거, 뭐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언급이 되었던 이런 파생 금융상품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낸셜 데리버티브의 경우에는 어,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플라이 컨디션에서의 레스판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컨디션 측면에서 레스판스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죠? 어떤 ICT라든지 뭐 그런 어떤 IT 기술의 발달로 금융기관들의 어떤 트랜잭션 코스트 아니면 뭐 처리 비용 아니면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상당히 절약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가 되었고 또 투자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IT가 발달하면서
내가 투자를 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쉽게 되었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사기가 상당히 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쉬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그 첫 번째 이 서플라이 측면에서 나타난 반응으로 요 어떤 뱅크 크레딧 그리고 데빗 카드라는 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뭐 우리나라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라는 것 자체가 우선 내가 신용카드를 써서 물건을 사고 혹은 서비스를 구입을 하고 이 신용카드 결제일까지만 돈을 넣어놓으면 내 결제 계좌에 넣어놓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돈을 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신용카드 브랜드사들이 있고요. 데빗카드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체크카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이 결제일에 나중에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내가 결제하면 그 즉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이 데빗카드가 되겠습니다. 수업 때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요 영어 단어가 지금 dedu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사전에 찾아보시면 어려운 말로는 공제하다. 근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 빼서 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내 계좌에서 돈이 빠지는 방식이 요 데빗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타난 서플라이 측면에서의 레스판스가 일렉트로닉 뱅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려운 게 아니었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 그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뭐 ATM 같은 것들, 그리고 그냥 그 버추얼 뱅킹은 뭐를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인터넷 은행,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을 생각을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레스판스가 되겠고,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 정크본드였습니다. 이 정크본드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앞에서 훨씬 앞부분에서 회사채, 뭐 채권 공부를 하면서 했었죠. 여기서 fallen angel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뭐였냐면 회사채를 발행할 당시에는 투자 등급이었던 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그 이후에 BAA 이하 그러니까 투기 등급으로 떨어진 기업들을 이렇게 fallen angel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정크본드가 ICT 기술의 발달로 투자자들이 예전에는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기업에 대해서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정보를 얻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닌데 투자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투자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정크본드 시장도 커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CP 시장도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CP라는 것은 기업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이 단기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어음 혹은 그냥 뭐 어음이라고 하기도 하는 어쨌든 그냥 신용으로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펌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누가 신용이 좋고 누가 신용이 나쁜지 그러니까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그와 같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CP 시장이 또 굉장히 커지게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는 같이 연결시켜서 나왔던 것이 MMF가 요 CP가 커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 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요 시크릿타이제이션입니다. 섀도우 뱅킹과 요 증권화라는 거를 이번 11단원에서는 배우는 것 중에 생소한 게 요 두 개잖아요. 섀도우 뱅킹하고 증권화잖아요. 그래서 이 증권화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이, 뭐 대표적으로 은행이 소비자들에게 해준 대출을 그거를 번들로 묶어. 그래서 거기서 이 원래 돈 빌려간 차입자들로부터 원리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이 갖고 있었던 것을 이거를 수없이 묶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 그래서 그거를 ABS나 MBS로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누군가가 투자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투자금을 받고 또 다시 은행은 또 대출해주고, 그리고 또 이거 증권화 해가지고 또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에 또 빌려주고, 그다음에 또 증권화 해가지고 또 빌려주고, 요런 방식으로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것이 바로 이 증권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화라는 것은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증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증권화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처음에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차입자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를 론 오리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번들로 묶고 ABS나 MBS로 만들어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것이 이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서비싱은 원리금 같은 거를 원래 차입자들로부터 수취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이 서비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타이제이션을 통해서 섀도우 뱅킹이 이렇게 커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살펴보았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마켓은 이제 그 원래 돈 빌려간 차입자들의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인 거를 은행이 요거를 MBS,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로 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해줄 때 신용이 좋은 프라임 등급의 신용 등급을 가진 차입자들한테만 돈을 빌려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서브 프라임이라는 등급을 가진 신용 등급을 가진 조금 그러니까 돈을 떼먹을 염려가 있는 차입자들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빌려주는 바람에 글로벌 금융 위기의 어떤 촉발이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for your information 부분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요 MMF가 요 브루스 벤트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MMF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 굉장히 큰 손해를 겪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요. 이제 또 섀도우 뱅킹은 이렇게 정부의 규제를 회피를 해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 섀도우 뱅킹이었습니다. 첫 번째 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처럼 금융 인더스트리는 정부의 규제를 가장 강하게 받는 산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적인 규제 두 가지라고 하면 예금자로부터 예적금을 받은 그 돈의 일정 부분을 무조건 리저브, 지급 준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중앙은행이 예치해둬야 된다라고 하는 규제인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라는 규제. 그리고 이자를 어느 정도까지만 너는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자율 상한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를 얼마를 꼭 갖고 있어라라고 하는 건 금융기관들한테 있어서 세금 얼마 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효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자율 상한을 뒀던 것은 이게 디포짓 레이트 실링을 뒀던 것이었고, 그래서 예금 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자 더 주는 곳으로 계속 옮겨가겠죠. 그러한 디스인터미디에이션의 금융기관이 은행이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이 두 가지의 어떤 회피 수단을 사용을 하였는데, 첫 번째가 MMF라는 것입니다. MMF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MMF라고 하는 펀드는 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모아서 그 투자 대상이 단기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는 펀드를 이렇게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MMF의 경우에는 디포짓으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리저브 리콰이어먼트라던가 인터레스트 레이트 실링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MMF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던 수입 어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입 어카운트는 이렇게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계좌에 하루 뭐 이렇게 영업일이 끝날 때 돈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잠깐 초단기로 어디 투자해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그대로 돌려놓고 뭐 쉽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주는 계좌가 요 수입 어카운트라는 것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저브 리콰이어먼트 규제를 받지 않았고 디포짓으로 분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래서 그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수입 어카운트라는 우회 수단을 썼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섀도우 뱅킹의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걸 그냥 손바닥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전통적인 뱅킹들은 이렇게 디클라인, 쇠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커머셜 뱅크가 점유하고 있던 시장 점유율이 섀도우 뱅킹, 뭐 최근에는 핀테크까지 이렇게 쭉 이제 좀 주도권을 내주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이런 전통적인 뱅킹들은 금융기관들은 뭐 오프 밸런스 쉔 활동을 강화를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겨 2번을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근으로 오면서 계속 금융기관의 그 뱅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은행들, 뭐 금융기관들이 디클라인, 쇠퇴하게 된 이유로서 여기 첫 번째, 자금을 조달하기가, 그러니까 싸게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었다. 뭐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었고, 또 뭐 요런 것들이 점점 시장에서 감소하면서 싸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줄어들고 막히게 되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더 이제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 투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측면도 있고, 이런 섀도우 뱅킹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고객을 뺏긴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IT 어떤 방법론, 모델링 등등의 발달로 더 이상 은행만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남아있을 수는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은행도 가만히 있었던 거는 아닌데, 뭐 요런 약간 조금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곳에 더 대출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프 밸런스 쉔 활동을 조금 더 이전보다 활발하게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은행이 쇠퇴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도 약간 유사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길이가 초과되려고 해가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